떡집 불을 끄려던 밤이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강태호, 71세 회장님이었습니다. 저는 늦은 떡 주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회장님은 떡 이름도 수량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내가 못 오게 되면 그 떡은 술래 시손으로만 해주시오.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회장님은 잠깐 조용하시더니 마지막 말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이 마지막에 생각나는 얼굴이 있더군요. 그날 밤 저는 그 전화를 오래 생각했습니다. 가족도 모르는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나순례입니다. 올해로 63이에요. 중앙시장에서 떡집을 한 지 22해가 됐어요. 남편이 떠나고 혼자 시작한 가게인데 어느새 이게 제 전부가 됐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쌀을 불리고 6시에 시루에 올리고 7시에 문을 열어요. 시장이 돌아가는 속도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게 좋기도 하고 그게 버티게도 해줬어요. 회장님을 처음 본 건 3년 전이었습니다. 비 오는 오후였어요. 시장 골목이 조용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점심 손님은 다 빠지고 저녁 장 보러 오는 사람들은 아직 안 온. 그 틈 저는 그 시간에 내일 쓸 쌀을 불려두거든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우산을 접으시는데 손이 좀 느렸어요.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서 오세요 했어요. 그분이 진열대 앞에 서시더니 한참 보셨어요. 이름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뭘 사러 오신 건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 달지 않은 걸로 조금만 주시오. 그게 첫마디였어요. 저는 그 말이 재밌었어요. 떡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오시는데 보통은 그냥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달지 않은 걸로 라고 하셨어요. 원하시는 게 뭔지는 아시는 거잖아요. 저는 백설기랑 무지개떡 중에 덜 단 걸로 조금 담아드렸어요. 그분이 포장된 걸 받으시면서 값을 내셨는데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아주 조금이에요. 제가 못 본 척 했습니다. 그분이 나가시려다가 안쪽을 한번 보셨어요. 저희 가게에 작은 의자가 하나 있거든요. 오래된 나무 의자예요. 남편이 쓰던 건데 버리기가 싫어서 구석에 뒀어요. 손님들이 가끔 거기 앉아서 봉지 여는 분도 계세요. 그분이 거기 잠깐 앉으셨어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보셨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어요. 얼마나 계셨을까요? 5분이 됐나? 안 됐나? 그분이 일어나서 나가셨어요. 인사는 짧았습니다. 수고하시오. 저는 네, 조심히 가세요 했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분이 나가고 나서 문이 닫혔습니다. 빗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저는 그분이 앉았다간 의자를 한번 봤어요. 이상하게 오래 봤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분이 다시 오신 건 일주일쯤 후였어요. 또 비슷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엔 날이 맑았어요. 회색 코트 대신 남색 점퍼를 입고 오셨는데 저는 한 번에 알아봤어요. 걸음걸이가 특이하거든요. 급하지 않고 멈출 것처럼 천천히 걸어오세요. 달지 않은 걸로. 조금만 주시오. 똑같은 말씀이셨어요. 저는 그날 아무 말 없이 전날 따로 빼놓은 걸 드렸어요. 사실 전날 밤에 생각이 났거든요. 손끝 떨림, 천천히 씹으시던 모습, 단게 부담스러우신 분이구나 싶어서 따로 설탕을 좀 줄인 걸 찐 거예요. 말은 안 했어요.
그냥 드렸습니다. 그분이 한 입 드셨어요. 잠깐 멈추시더니 저를 보셨습니다. 이건 왜 덜 답니까? 드시기 편하시라고요. 그분이 한참 저를 보셨어요. 뭔가 물어보시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보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웃으셨습니다. 웃는 분이 아니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도 두 번째도 표정이 거의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 작은 웃음이 있었어요. 저는 괜히 앞치마에 손을 닦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분이 포장을 받아서 나가시다가 또 그 의자 앞에서 잠깐 멈추셨어요. 그날은 앉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보시다가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날부터였어요. 그분이 오시는 날을 알게 된 게 정확히는 모르는데 일주일에 두 번쯤 오시는 것 같았어요. 화요일이랑 금요일 오후 즈음. 꼭 그런 건 아닌데 비슷했어요. 저는 그날부터 떡을 찔 때 단맛을 줄인 것 따로 빼놓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여전히 없었어요. 그냥 드렸고 그분도 그냥 받아가셨어요. 그게 어느새 우리 사이의 방식이 됐어요. 그분이 이름을 아신 건 두 달쯤 지나서였어요. 시장 상인회장 박봉래 씨가 옆 가게에서 저를 부를 때 술래야 하고 불렀거든요. 그게 들리셨던 것 같아요. 다음에 오셨을 때 처음으로 여쭤보셨습니다. 술래 씨라고 하오? 네, 나순례입니다.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강태호요. 그게 자기소개였습니다. 짧았어요. 저도 네 했고 그게 끝이었어요. 근데 그날부터 그분이 오실 때마다 여쭤보시는 말이 생겼어요. 술래 씨는 밥 드셨소? 처음엔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어르신들이 인사처럼 그러시는 분들 있거든요. 점심은 드셨어요? 밥은 먹었어요.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진짜로 못 먹은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주문이 밀려서 점심을 건너뛴 거예요. 그분이 오셨을 때 저는 시루 앞에 서 있었는데 술래 씨, 오늘 안색이 좀 안 좋소?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좀 바빴어요 했더니 밥은 드셨소? 또 그 말이었어요. 저는 이따 먹을 거예요 했어요. 그분이 아무 말씀 없이 떡값을 내시고 나가셨어요. 그러더니 잠깐 있다가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손에 귤이 하나 있었어요. 옆 가게에서 사오신 거였어요. 드시오. 그게 다였습니다. 귤 하나 놓고 나가셨어요. 저는 그걸 한참 봤어요. 남편이 떠나고 12년이에요. 그 사이에 누가 밥 먹었냐고 물어본 사람이 없었어요. 아들도 멀리 있고 딸도 따로 살고 시장 사람들이랑 같이 먹는 날도 있지만 누가 먼저 챙겨서 물어보는 건 달랐어요. 저는 귤을 까면서 이상하게 목이 좀 메었어요. 이 마음이 뭔지 몰랐습니다. 뭐라고 이름 붙이기가 싫었어요. 그냥 고마운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시장이 작은 게 좋을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어요. 좋을 때는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것, 불편할 때는 다 보인다는 것. 회장님이 서너 번 오시고 나서부터 시장 안에서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복래 씨가 먼저 찌르더라고요. 술래야, 저 양반 누구야? 여기 자꾸 오던데. 그냥 손님이에요. 복래 씨가 픽 웃었어요. 손님이 귤을 사다 줘? 제가 받는 걸 보셨던 거예요. 저는 아무 말 못했어요. 그 뒤로 슬쩍슬쩍 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회장님이 오실 때마다 옆 가게 사람들이 괜히 나와서 정리하는 척하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신경 쓰였어요. 회장님이 오시면 빨리 드리고 빨리 보내드리려고 했어요. 말이 길어지지 않게 하고 자리를 오래 드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회장님은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쓰셨어요. 사람들이 보든 말든 조용히 오셔서 조용히 앉아 계시다 가셨어요. 어느 날은 시루에서 막 꺼낸 떡을 한 입 드시고는 말씀하셨어요. 여기 오면 이상하게 밥맛이 돕니다. 저는 그 말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회장님은 그 말씀하시고 또 창밖을 보셨습니다. 시장 골목을 오래 보셨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목소리가 들리고 그냥 시장 풍경인데 그분은 그걸 보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분이 앉아 계신 옆에서 다음날 올릴 주문, 떡 포장을 했어요.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말이 없는데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 흔치 않아요. 저는 그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였습니다. 가게 앞에 검은 차 한 대가 멈췄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는 떡을 보러 온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 이름을 먼저 불렀습니다. 나술래 씨 맞습니까?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그냥 손님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누군가에게는 쉽게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걸요. 남자는 안으로 들어왔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넥타이까지 맸어요. 시장에 그런 차림으로 오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시루 덮개를 내려놓았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여기 자주 오신다면서요. 아버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회장님이 아버지인 사람. 그러면 이 남자가 아들이구나. 저는 네, 가끔 오세요 했어요. 남자가 진열대 앞에 서지 않았어요. 떡을 볼 생각이 없는 사람 자세였습니다. 저를 보고 계셨어요. 어떤 사이로 오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손님이에요. 떡 사러 오시는 분이에요. 남자가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요즘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남자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괜한 오해는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목소리는 공손했어요. 소리를 높인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말이 어딘가 찼습니다. 저는 네 했어요. 그것밖에 할 말이 없었거든요. 남자가 나갔어요. 검은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래 씨가 옆 가게에서 넘어왔어요. 야, 술래야. 저 사람 누구야 모르겠어요. 복래 씨가 차 뒤를 보더니 말했어요. 저 차 번호 봤어? 그 식품회사 차야. 강태호 회장 아들이야. 저 사람.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찾아봤어요. 그날 밤 핸드폰을 켰습니다. 강태호 회장 기사들이 떴어요. 사진도 있었어요. 회색 코트의 그분이 아니었어요. 정장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그 사진을 봤어요. 그분이 맞았어요. 달지 않은 걸로 조금만 주시오 하시던 그분, 귤 하나 놓고 가시던 그분, 작은 의자에 앉아서 시장 골목 보시던 그분.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뭔가 달라질 게 있나 싶었는데 달라질 게 없었어요. 그분이 오시면 드리던 떡은 그대로였고 단맛을 줄인 것, 따로 빼놓는 것도 그대로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밤은 잠이 좀 안 왔습니다. 아들이 왜 왔는지,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제가 뭘 조심해야 하는 건지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생각들을 전부 덮어두고 잤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서요. 며칠이 지났어요. 회장님이 안 오셨습니다. 화요일이 지나고 금요일이 지나고 다음 주 화요일도 지났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손님이 안 오는 날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덜 단 떡을 따로 빼놓은 게 있었어요. 사흘이 지나도 안 오시니까 그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결국 다른 손님한테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좀 서운했습니다. 서운할 이유가 없는데 그냥 손님이 안 온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작은 의자가 며칠째 비어 있었어요. 그게 이상하게 작고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게 문 쪽을 볼 때마다 거기까지 눈이 갔어요. 아무도 안 앉아 있는 의자인데 아무것도 없는 자리인데 저는 괜히 그 의자를 닦았어요. 먼지도 없는데 행주로 닦았습니다. 그러다 열흘쯤 됐을 때 오셨어요. 그날은 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어요. 골목 입구에서 가게까지 오시는 게 전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 앞에 서시더니 잠깐 숨을 고르셨어요. 그리고 들어오셨어요. 저는 어서 오세요 했어요. 평소처럼 회장님이 작은 의자에 앉으셨어요. 바로 앉으셨는데 앉자마자 한번 천천히 숨을 내쉬셨어요. 저는 덜 단 떡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회장님이 한 입 드셨어요. 천천히 씹으셨습니다. 오래 씹으셨어요. 여기 오면 이상하게 밥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이번엔 다르게 들렸어요. 이상하게가 아니라 살아있는 것 같아진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그냥 천천히 드세요 했어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안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시는 게 보였어요. 접힌 봉투였는데 약봉투였습니다. 꺼내셨다가 다시 넣으셨어요. 저한테 보여주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확인하신 거였습니다. 저는 못 본 척 했어요. 회장님이 떡을 다 드시고 일어나셨는데 그날은 평소보다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저는 손을 내밀려다 참았습니다. 그분이 나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시오, 순례 씨. 저는 네, 조심히 가세요 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분이 골목을 나가시는 걸 끝까지 봤어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많이 안 좋으신 거구나. 그 생각이 들자마자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전화기 옆에 주문서 한 장을 꺼내놨어요. 혹시 전화가 오시면 바로 받아야겠다 싶어서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는 정말로 왔어요. 전화가 온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어요. 저는 시루를 씻고 있었어요. 내일 쓸 도구들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화면에 강태호라는 이름이 떴어요. 저는 손을 닫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처음 들었을 때보다도 더 낮았습니다. 숨을 고르는 시간이 길었어요. 순례 씨, 네, 회장님. 잠깐 있었어요. 전화 너머가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창문을 여신 건지 밖에 계신 건지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사무제날 올릴 떡을 부탁하고 싶소.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내려놨어요. 사무제 장례가 끝나고 사흘째 되는 날, 그 말이 왜 지금 나오는지 저는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회장님, 그런 말씀은 왜 하세요? 저는 그렇게 물었어요. 그분이 잠깐 있다가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내가 못 오게 되면 그 떡은 순례 씨 손으로만 해주시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회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순례 씨 손으로 만든 것이라야 하오.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왜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어요. 그분이 잠깐 웃으시는 것 같았어요. 소리는 거의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순례 씨 손맛이 다르오 떡이 달라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마지막에 생각나는 얼굴이 있더군요. 그게 다였어요.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카운터 앞에 앉아서 주문서를 꺼냈습니다. 손이 좀 떨렸어요. 날짜 칸에 사무제 날짜를 적었어요. 품목 칸에 떡이라고 썼어요. 수량은 적지 못했어요. 몇 개를 원하시는지 여쭤보지 못했거든요. 비고 칸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술래 씨 손으로만. 그게 주문서 전부였어요. 저는 그걸 버리려고 했어요. 이상한 주문서잖아요. 날짜만 있고 수량도 없고. 근데 버리지 못했습니다. 서랍을 열어서 그 안에 넣었어요. 불을 끄고 가방을 들고 나오는데 이상하게 발이 잘 안 떨어졌어요. 시장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낮에 그렇게 시끄럽던 자리가 밤에는 아무 소리가 없어요. 저는 골목을 걸어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별일 없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그 전화가 마지막이었어요. 며칠 뒤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시루를 올리고 있었어요. 첫 김이 올라오는 시간이었는데 복래 씨가 뛰어오셨어요. 앞치마도 못 두르고 오신 거였어요. 술래야. 내강 회장님 있잖아. 저는 손을 멈췄어요. 복래 씨가 말씀하셨어요. 어젯밤에 가셨대.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복래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술래야, 들었어? 저는 네 했어요. 목소리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시루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얀 김이 올라와서 천장 쪽으로 퍼졌어요. 저는 그걸 보고 있었어요. 손끝에 쌀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떡 반죽하다가 손을 안 닦은 거예요. 그 쌀가루가 바닥으로 조금 떨어졌어요. 저는 그냥 시루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빈소에 가야 하는지 생각했습니다. 갈 이유가 있나? 저는 가족이 아니에요. 친척도 아니고요. 그냥 시장에서 떡집 하는 여자예요. 회장님이 떡 사러 오시던 손님이었어요. 그게 다예요. 근데 서랍 안에 주문서가 있었습니다. 술래 씨 손으로만. 그 문장이 자꾸 생각났어요. 저는 그날 밤을 거의 못 잤어요. 천장을 보다가 옆으로 누웠다가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가야 하나 가면 안 되나? 아들 얼굴이 생각났어요. 괜한 오해는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말이 또 들렸습니다. 그래도 회장님이 부탁하셨잖아요. 떡을 가져다 드리라고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잖아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떡을 쪘어요. 가기로 했습니다. 장롱을 열었어요. 상복은 없었어요. 검은 카디건을 꺼냈습니다. 제일 단정한 걸로요. 떡시루를 보자기에 쌌어요. 서랍에서 주문서를 꺼냈어요. 접어서 카디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빈소가 있는 곳은 시장에서 멀었어요. 버스 창밖으로 아침 시장 골목이 보였습니다. 문 여는 가게들이 있었어요. 복래 씨가 좌판편은 게 보이다가 지나쳤어요. 저는 무릎 위에 시루 보자기를 올려놓고 갔어요. 떡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빈소 앞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양복 입은 분들이 많았고 조문객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저는 그 줄 끝에 섰어요. 순서가 됐을 때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남자가 앞을 막았습니다. 강민재 씨였어요. 저를 보자마자 멈추셨어요. 뭔가 예상하셨던 것 같았어요. 여긴 가족들이 지키는 자리입니다. 저는 회장님이 부탁하신 떡을 가져왔다고 했어요. 그분이 제 말을 끊었어요. 지금은 조문객들도 많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소리를 높인 게 아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저는 주문서를 꺼내려고 했어요. 이걸 보시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아버지가 외로우신 걸 이용한 건 아니고요. 그 말에 손이 멈췄어요.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못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누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말인지는 안 들렸는데 방향은 알겠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설명을 해야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떡시루를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좀 떨렸어요. 아무 소리 안 내고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시루 보자기가 무거웠어요. 떡이 다 식었을 거예요. 버스를 타고 시장으로 돌아왔어요. 떡집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와서 카운터 앞에 앉았어요. 보자기를 내려놨습니다. 회장님이 앉으시던 작은 의자가 보였어요. 구석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자를 봤어요. 한참 봤어요. 주문서를 꺼냈습니다. 손에 쥐고 있었어요. 구겨질 것 같았어요. 제가 괜한 짓을 한 걸까요? 혼자 말했어요. 대답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문서를 버리려고 쓰레기통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그때 봤습니다. 접혀있던 뒤쪽에 글씨가 있었어요. 제가 쓴 게 아니었어요. 글씨체가 달랐습니다. 또렷하고 힘 있는 글씨였어요. 근데 끝으로 갈수록 조금 흔들렸어요. 저는 주문서를 펼쳤어요. 술래씨 손맛은 떡보다 사람을 살렸소. 그게 다였어요. 짧았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다시 읽었어요. 3번 읽었어요. 그러다가 무릎 위로 주문서를 내려놓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울음이 나왔어요. 소리는 없었어요. 그냥 눈물이 났어요. 이분이 언제 쓰신 거지? 어떻게 여기 들어온 거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오셨던 날 약봉투 꺼내셨다가 다시 넣으셨던 그날 카운터에 주문서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그게 제가 쓰다 만 거였거든요. 그분이 혼자 앉아 계시는 동안 뒷면에 써서 접어두신 거였어요. 저는 그걸 모르고 서랍에 넣었던 거예요. 한참 울고 있는데 문이 열렸어요. 복래 씨였습니다. 앞치마 두르고 오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아무 말씀 없이 옆에 앉으셨어요. 그러더니 앞치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접힌 종이 몇 장이었어요. 낡았어요.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술래야, 이것 봐. 저는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거기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옥자 할머니, 두부집 박씨, 최영감님 시장, 어르신들 이름이었어요. 오래 사신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떡값 받음 강태호. 저는 그 글씨를 봤어요. 강태호 회장님 이름이었습니다. 복래 씨가 말씀하셨어요. 몇 년 됐어. 명절마다 어르신들 떡값을 따로 챙기셨어. 근데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거든. 내가 그냥 알고만 있었어. 저는 종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분이 매번 떡만 보러 오신 건 아니었다는 걸요. 복래 씨가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그러셨어. 술래 떡집에 오면 살아있는 사람 같아진다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주문서 뒷면을 다시 봤어요. 술래 씨 손맛은 떡보다 사람을 살렸소. 두 문장이 겹쳤습니다. 울음이 또 나왔어요. 소리 없이 사무제. 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시루에 불을 올렸어요. 단맛을 줄였어요. 손이 익어서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됐어요. 보자기를 싸고 있는데 문이 열렸어요. 복례 씨였어요. 뒤로 시장 사람들이 오셨습니다. 나물 파시는 박 어르신 두부 가게, 사장님 생선 가게 하시는 분, 다들 단정하게 입으셨어요. 저는 보자기를 들었습니다. 빈소에 도착했어요. 강민재 씨가 입구에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복례 씨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시장 상인회에서 왔습니다. 강 회장님 조문하러요. 강민재 씨가 멈추셨어요. 그때 박 어르신이 앞으로 나오셨어요. 저 회장님한테 오래 신세졌어요. 명절마다 떡값을 내주셨거든요. 몇 년째 그 떡이 다 이 집 손에서 나온 거예요. 강민재 씨 표정이 조금 바뀌었어요. 두부가게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이 늘 그러셨어요. 순례 씨가 만든 거라야 어르신들이 잘 드신다고, 다른데 떡은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복례 씨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떡을 사러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 사는 냄새 보러 오셨던 거예요. 우리 시장이 그분한테 그런 자리였어요. 강민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안에서 강수연 씨가 나오셨어요. 뭔가 느끼셨는지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제 손에 들린 보자기를 보셨어요. 주머니에서 반쯤 나온 주문서가 보이셨나 봐요. 이게 뭐예요? 저는 주문서를 드렸어요. 강수연 씨가 앞면을 읽으셨어요. 순례 씨 손으로만 부탁하오. 잠깐 멈추셨어요. 뒤집으셨습니다. 순례 씨 손맛은 떡보다 사람을 살렸소. 강수연 씨가 한참 그 문장을 보셨어요. 영정사진을 올려다 보셨어요. 아버지 얼굴을 한참 보셨습니다. 그러다가 떡시루를 보셨어요. 보자기 위로 김이 조금 올라오고 있었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주문서를 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분이 오빠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오빠 강민재 씨가 돌아보셨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믿은 건 이분이었어. 강민재 씨가 주문서를 받으셨어요. 읽으셨어요.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읽고 또 읽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영정 앞으로 가셨어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오래 고개를 숙이셨어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사과는 없었어요. 말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떡시루를 재단에 올렸어요. 회장님 영정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분이 정면을 보고 계셨어요. 표정이 없으셨는데 이상하게 작은 의자에 앉아 계시던 그 눈빛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다시 가게 문을 열었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쌀을 불리고 6시에 시루에 올리고 7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매일 하던 순서였어요. 가게에 들어오는데 작은 의자가 보였어요. 구석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떡 한 접시를 담았어요. 단맛을 줄인 거였어요. 그걸 작은 의자 앞에 놓았습니다. 시장 소리가 들려왔어요. 골목에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고 어디선가 찜기 소리가 났어요. 저는 의자 앞에 서서 말했어요. 회장님, 오늘도 많이 달지 않게 했어요. 시루에 다시 불을 올렸습니다. 하얀 김이 올라왔어요. 저는 앞치마를 여미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회장님이 남기신 주문은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에 남은 약속이 됐어요.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저는 세탁소 문을 닫고도 한동안 밖을 살폈습니다. 낮에 맞은편 철물점 사장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빚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혼인신고. 하지만 우리는 진짜 부부가 아니었어요. 방도 따로, 밥상도 따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사람 발소리가 제 방문 앞에서 멈췄어요. 저는 문고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가 왜 거기 멈춰 섰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처음 맞는 밤이었어요. 강태섭 씨 집은 철물점 위층이었습니다. 방이 2개였어요. 큰 방은 강태섭 씨 방이고 작은 방은 원래 창고처럼 쓰던 곳인데 제가 들어가기 전에 치워져 있었습니다. 언제 치운 건지는 묻지 않았어요. 짐이 별로 없었어요. 옷 몇 벌, 이불 한 채, 세면도구, 박스 2개에 다 들어갔습니다. 30년 살림이 박스 2개라는 게 좀 이상했는데 그 생각은 금방 접었어요. 작은 방에 들어서니까 창문이 하나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갔어요. 저는 짐을 내려놓고 그 고양이가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별 이유는 없었어요. 방문을 닫았습니다. 잠금 버튼을 눌렀어요.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나야 안심이 됐어요. 혼자 살 때부터 그랬거든요.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주방에서 강태섭 씨가 저녁을 차리는 소리가 났어요. 냄비 소리, 수도 소리.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약속대로였으니까요. 한참 있다가 소리가 멈췄어요. 강태섭 씨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남편이랑 살 때는 이쪽 돌아 눕고 저쪽 돌아 누워도 등이 닿았는데 이 방은 혼자 누워도 이불이 남았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그때 발소리가 났습니다. 복도에서였어요. 천천히 제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노크도 없었습니다. 말도 없었어요. 그냥 거기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문 아래로 복도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 불빛 안에 발그림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발소리가 돌아갔어요. 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사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세탁소 문을 닫고 올라왔어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잠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양말을 벗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제 방문 앞에서 멈췄어요. 이번엔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2번, 작게. 문고리가 조금 헐거워 보입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봐드릴까요? 강태섭 씨 목소리였어요. 저는 문고리를 봤습니다. 멀쩡했어요. 제가 매일 잠그는 문고리였거든요. 괜찮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발소리가 돌아갔어요. 한참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양말이 손에 들려 있는 게 자각됐을 때 무릎 위에 내려놨어요. 문고리를 봤습니다. 멀쩡한 문고리였어요. 뭘 보고 헐거워 보인다고 한 건지 그 생각을 했다가 바로 접었습니다. 별 생각을 다 한다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불을 껐어요. 그날 밤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제 이름은 오순애입니다. 올해 62이에요. 세탁소를 한 게 28부터였으니까 3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시작했어요. 남편은 손님 응대를 하고
저는 세탁기를 돌리고 다림질을 했어요. 잘 맞는 역할이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건 5년 전이에요. 병원에서 사흘을 버티다 갔습니다.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움직이다가 그냥 눈을 감았어요. 손을 잡고 있었는데 손 안에서 힘이 빠지더라고요. 뭘 말하려고 했는지 지금도 몰라요.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첫 번째 서류가 왔습니다. 채권자였어요. 남편이 세탁소 설비를 바꾼다고 받은 대출 말고 제가 모르는 빚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개인 사채였어요. 금액이 작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서류가 왔습니다. 직접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손님들 눈에 다 보이는 자리에서 서류를 내밀고 도장을 요구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세탁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소리가 있어야 버틸 수 있었거든요. 세탁소 보증금까지 넘어갈 판이 됐어요. 거기까지 가면 제 발로 나와야 했습니다. 30년을 이 자리에서 버텨온 건데, 이 기계들, 이 냄새, 이 손님들, 여기 말고 제가 있을 곳이 없었어요. 그 무렵에 강태섭 씨가 왔습니다. 저녁 문 닫을 시간이었어요. 다리미판을 접고 있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맞은편 철물점 사장이 가게 안까지 들어온 건 처음이었어요. 빚을 정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조건은 혼인신고라고. 채권자들이 세탁소로 찾아올 때마다 그냥 이웃이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가족으로 나서야 말이 먹힌다고.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냥이라고 했어요. 그 한마디가 한참 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조건을 말했어요. 방은 따로 쓰고 밥도 따로 먹고 제 방 앞에는 서지 말라고. 강태섭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빠르게요. 혼인신고를 했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전 처음 남편이랑 도장을 찍을 때는 손이 안 떨렸는데 이번엔 왜 떨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떨렸습니다. 나오면서 강태섭 씨가 보증금은 처리할 테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앞서 걷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뭘 바라는 걸까?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강태섭 씨랑 같은 집에서 지내는 게 어색한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침에 주방에서 마주치면 짧게 인사를 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하면 네 하는 정도였어요. 식탁에 같이 앉은 적은 없었습니다. 밥상은 약속대로 따로였으니까요. 강태섭 씨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철물점 문을 열고 닫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아침 8시에 내려가서 저녁 7시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발소리가 익숙해지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12계단이었거든요. 한 계단씩 올라오는 소리를 방 안에서 들으면 몇 번째 계단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어느 날부터 세고 있었어요. 10번째, 11번째, 12번째, 그리고 멈추는 소리. 그게 복도 끝 강태섭 씨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였습니다. 어떤 날은 멈추는 소리가 제 방문 앞에서 났어요. 그 사람 방보다 먼저요. 잠깐 멈췄다가 지나가는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발소리를 들으면서 숟가락을 내려놓게 됐어요. 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주방으로 나갔더니 식탁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젓가락이었습니다.
새 젓가락 한 벌. 포장도 안 뜯은 것이었어요. 강태섭 씨는 이미 철물점으로 내려간 뒤였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서서 그 젓가락을 봤어요. 어젯밤에 방에서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카펫 아래로 굴러갔어요. 찾으러 다녀오면 밥이 식을 것 같아서 그냥 숟가락으로 먹었습니다. 숟가락으로만 먹는 밥이 어쩐지 좀 서럽더라고요.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그랬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멈췄던 게 그때였어요. 제 방문 앞에서요. 저는 그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포장을 조용히 뜯었어요. 부엌에 가서 달걀을 꺼냈습니다. 밥을 안 쳤어요. 오늘은 젓가락으로 먹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뭔가를 말해야 할 것 같았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뒀습니다. 차단기가 내려간 건 봄 어느 오전이었어요. 세탁기 2대를 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광등이 꺼지고 세탁기 소리가 멈췄습니다. 차단기를 올리면 다시 내려갔어요. 2번, 3번. 멀티탭이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사온 낡은 멀티탭이었어요. 코드 안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서 있는데 문이 열렸어요. 강태섭 씨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들어왔어요. 멀티탭을 살피더니 불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돈 드릴 테니 사오라고 했더니 됐다고 했어요. 나갔다가 새 멀티탭을 들고 왔습니다.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코드를 정리했어요. 손이 익숙했습니다. 잠깐 걸렸어요. 차단기를 올리니까 이번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형광등이 켜졌어요. 강태섭 씨가 일어났습니다. 바지 무릎에 먼지가 묻어 있었어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네, 하고 나갔어요. 저는 다시 돌아가는 세탁기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까랑 같은 소리였는데 달리 들렸어요. 더 든든하게 들렸습니다.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그랬습니다. 저녁에 계단을 오르면서 생각했어요. 돈을 줬어야 했는데 그 생각 뒤에 또 다른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받았을 사람인가? 아닐 것 같았어요. 채권자 쪽 사람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서류를 직접 들고 왔어요. 오전 10시였습니다. 손님이 2명 있었어요. 한 분은 세탁물을 맡기고 있었고 한 분은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서류를 세탁소 계산대 위에 올려놨어요.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요. 손님들이 저를 봤어요. 저는 손님들을 봤습니다. 세탁물을 맡기던 분이 빨랫감을 다시 안고 나갔어요. 아무 말도 없이요. 찾아가려던 분도 봉투를 들고 그냥 나갔습니다. 가게 안이 비었습니다. 저는 계산대를 봤어요. 서류가 거기 있었습니다.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서류를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천천히요. 서랍을 닫았어요. 다리미판 앞으로 갔습니다. 손님 옷을 폈어요. 다리미를 올려놓으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그대로 한참 서 있었어요. 세탁기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강태섭 씨한테 그 서류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이 받았는데 또 손을 벌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방에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무슨 말이 나오는지는 별로 안 들렸어요. 소리가 있어야 했거든요. 방이 너무 조용하면 생각이 너무 많아지니까요. 현우가 내려온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미리 연락이 왔습니다. 세탁소 서랍에서 서류를 현우가 꺼내 들었어요.
아까 정리하다가 서랍을 열어둔 게 눈에 띈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강태섭 씨 모르냐고 했습니다. 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는 강태섭 씨를 불렀습니다. 강태섭 씨가 앞치마를 벗으면서 들어왔어요. 현우랑 마주 섰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아빠 빚도 엄마 혼자 갚았잖아요. 이번에도 또 혼자 참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낮고 느린 목소리였어요.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무서운 거였어요. 강태섭 씨가 현우를 봤습니다. 한참 봤어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짧게요. 현우가 강태섭 씨를 보다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세탁기를 봤어요. 현우가 나가고 나서 강태섭 씨도 나갔습니다. 저는 세탁소 안에 혼자 서 있었어요. 현우가 한 말이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빠 빚도 혼자 갚았잖아. 저도 그게 무서웠어요. 현우가 묻기 전부터요. 소문이 언제부터 돌기 시작했는지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 10년 넘게 양복을 맡기는 단골 손님이 세탁물을 건네면서 말했어요. 빚 때문에 재혼한 거 맞냐고. 저는 세탁물 접수중을 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맞다고 했어요. 그분이 저를 봤습니다. 뭔가를 더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안 했어요. 접수중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잠깐 뒤에 새 손님이 들어왔어요. 세탁물 봉투를 들고 문 앞에 섰다가 두리번거리더니 그냥 돌아갔습니다. 세탁물을 들고요. 아무 말도 없이요. 저는 그 닫히는 문을 봤습니다. 다리미판 앞으로 갔어요. 다리미를 잡았습니다. 손이 잘 안 움직였어요. 창 밖으로 맞은편 철물점이 보였습니다. 강태섭 씨가 가게 안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보고 있다는 걸 알아채고 얼른 다리미를 밀었어요. 주름이 펴졌습니다. 다음 주름을 폈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강태섭 씨가 세탁소 처마 쪽을 올려다봤습니다. 들어갔다가 사다리를 들고 나왔어요. 처마 끝에 달린 전등이 깜빡거리고 있었는데 저는 오래전부터 못 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전등을 갈았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골목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아직 있었는데 그냥 올라가서 갈고 내려왔어요. 사다리를 들고 철물점으로 들어가면서 저쪽을 한번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얼른 눈을 피했습니다. 소문은 소문이고 전등은 전등이었어요. 그 생각을 한참 뒤에야 했습니다. 비가 온 건 여름 끝 무렵이었어요. 낮부터 흐리더니 저녁이 되면서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세탁소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세탁기 소리보다 크게 났어요. 손님이 없었습니다. 비 오는 날 저녁엔 원래 한산했어요. 늦게까지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밀린 다림질이 있었어요. 손님 양복 2벌이랑 셔츠 몇 장. 비 맞고 들어온 빨랫감은 아무리 짜도 무겁거든요. 다리미를 밀면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빗소리가 크면 세탁기 소리가 안 들려요. 세탁기 소리가 없는 세탁소는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불이 꺼졌습니다. 형광등이 한꺼번에 꺼졌어요. 세탁기도 멈췄습니다. 다리미도 식기 시작했어요. 가게 안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빗소리만 남았어요. 정전이었어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미를 잡은 채로요.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창문으로 골목 가로등 빛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 빛으로 다리 밑판 윤곽이 겨우 보였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전등을 켰어요. 세탁기를 봤습니다. 멈춰 있었어요. 안에 빨랫감이 들어가 있는 채로요. 차단기 한쪽으로 가봤는데 차단기는 내려가 있지 않았습니다. 외부 정전인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서랍 속 채무 서류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그 서류가 자꾸 생각났어요. 해결이 안 된 채 거기 있었거든요. 어두운데 혼자 있으면 낮에 안 들어오던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빛, 세탁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다리 밑판 앞에 그냥 서 있었어요. 핸드폰 불빛이 작고 좁았습니다. 그 불빛 안에 다리 밑판만 있었어요. 셔츠가 절반쯤 다려진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소리가 났어요. 내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철물점 쪽에서였어요. 세탁소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섭 씨였어요. 손전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철물점 재고 손전등이었어요. 비에 젖은 작업복이었습니다. 방금 밖에 나갔다 온 것 같았어요. 아무 말 없이 들어왔습니다. 손전등으로 차단기 한쪽을 비췄어요. 들여다보더니 외부 선 쪽을 확인했습니다. 잠깐 뭔가를 살피더니 저를 봤어요. 무서우셨습니까? 짧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무섭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무서운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다리 밑판 앞에 서 있었던 게 창피하기도 했고 채무 서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들킨 것 같기도 했습니다. 강태섭 씨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다시 손전등을 들고 배전반 쪽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작업복 소매에서 물이 흘렀어요.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이 강태섭 씨 손 위에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봤습니다. 철물점을 오래 해서인지 손마디가 굵었어요. 손전등을 쥔 손이 움직이면서 불빛이 이리저리 갔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따라갔어요. 빗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한 10분쯤 됐을 거예요. 골목 쪽 가로등이 다시 켜졌습니다. 외부 전기가 들어온 거였어요. 형광등이 켜졌습니다. 세탁기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강태섭 씨가 손전등을 껐습니다. 저는 그제야 다리미를 내려놨어요. 다리미를 잡고 있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쥐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강태섭 씨가 나가려다가 돌아봤습니다. 우산 있으세요? 그게 다였어요. 있다고 했습니다. 없었어요. 근데 그냥 있다고 했어요. 강태섭 씨가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가는 세탁기 소리를 들었어요. 빗소리가 아직 났습니다. 형광등 아래 다리 밑판이 있었어요. 셔츠가 절반쯤 다려진 채로 있었습니다. 강태섭 씨 작업복이 젖어 있었어요. 비 맞고 올라온 거였습니다. 제가 어둠 속에 있는 걸 알고 내려온 거였어요. 그 생각을 했습니다. 했다가 다음 생각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서 멈췄습니다. 다리미를 다시 들었어요. 셔츠 나머지 절반을 폈습니다. 다리미를 밀었어요. 주름이 펴졌어요. 빗소리가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밤에 가계부를 썼어요. 혼인신고를 하던 날부터 시작한 거였습니다. 강태섭 씨가 정리해준 금액, 날짜,
남은 채무 합계 10원 단위까지 적었어요.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빚쟁이 장부였습니다. 세탁소 수입에서 조금씩 따로 떼어두고 있었어요. 빚이 있으면 갚으면 된다. 갚을 수 있으면 무서울 게 없다. 그게 버티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식탁에 가계부를 펴놓고 숫자를 적고 있었어요. 발소리가 났습니다. 물 마시러 나온 것 같았어요. 강태섭 씨가 지나가다가 식탁 위 가계부를 봤습니다. 멈췄어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가계부를 내려다보는 시간이 짧지 않았어요. 날짜들, 금액들. 제가 10원 단위까지 적어 놓은 것들을요. 강태섭 씨가 물을 따라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다 쓰지 못한 숫자를 봤습니다. 펜을 내려놨어요. 강태섭 씨가 그 숫자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모르는 채로 두고 싶었어요. 가을이 됐습니다. 세탁소 앞 화분에 국화가 피어 있었어요. 매년 가을마다 피는 국화였는데 올해는 유난히 빨리 피었습니다. 그 무렵 미용실 원장이 세탁물을 찾으러 왔어요. 봉투를 건네면서 낮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날 간판 불 고친 사람도 철물점 사장님이었어. 말하지 말라더라고. 그 말을 하고 나갔어요. 저는 계산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간판 불이 나간 게 2달 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들어와 있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강태섭 씨였어요. 차단기 멀티탭도, 처마 전등도, 간판불도. 저는 창밖에 있는 철물점을 봤습니다. 그 간판을 오래 봤어요. 이 사람이 언제부터였을까? 그 생각을 했다가 접었습니다. 세탁기 소리가 났어요. 저는 돌아서서 다음 세탁물을 꺼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전이었어요. 세탁소 앞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채무 서류 때문에 생긴 일이었어요. 현우가 아침 일찍 내려와 있었는데 그 상황을 봤습니다. 동네 사람 몇이 앞에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현우가 강태섭 씨 쪽으로 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 엄마 빚 때문에 이용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세탁소 문을 열었어요. 강태섭 씨가 현우를 봤습니다. 한참 봤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세탁소 안으로 들어왔어요. 계산대 위에 가계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거기 올려두고 잠들었던 거였어요. 강태섭 씨가 가만히 그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서 있는 현우를 보면서 말했어요. 이분은 빚 갚으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짧게 멈췄어요. 제 집에 불을 켜준 사람입니다.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우가 굳어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멈췄습니다. 저도 굳어 있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강태섭 씨가 저를 한 번 봤어요. 그리고 철물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어요. 현우가 저를 봤습니다. 아까 목소리랑 다른 얼굴이었어요. 뭔가를 말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세탁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덮인 가계부가 계산대 위에 있었습니다. 한참 봤어요. 제 집에 불을 켜준 사람.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걸렸습니다. 걸린 채 빠지지 않았어요.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미를 잡았어요. 손이 좀 떨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12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방에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잠금 버튼에 손을 얹었어요. 한참 있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요. 손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무서운 게 없어진 것도 아니고 뭔가 결심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늘은 잠그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제 방문 앞에서 잠깐 멈추는 것 같더니 지나갔습니다. 딸깍 소리가 없다는 걸 알아챈 것 같았어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어나서 주방으로 나갔어요. 강태섭 씨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찻잔 2개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찻잔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김을 봤어요. 강태섭 씨도 찻잔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깐 뒤에 강태섭 씨가 말했어요. 순애 씨, 처음이었습니다. 오 씨가 아니라 순애 씨라고 부른 게요. 저는 찻잔에서 눈을 들었어요. 강태섭 씨가 저를 봤습니다. 한참을 봤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숙이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더 말을 잇지 않았어요. 저도 차를 마셨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말이 없는 아침이었는데 그 전날 아침들이랑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는지는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달랐어요. 찻잔이 비워졌습니다. 강태섭 씨가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된장찌개 재료를 꺼냈습니다. 냄비를 올렸어요. 뚝배기를 2개 꺼냈습니다. 저는 봤어요. 된장 냄새가 났습니다. 뚝배기를 하나 제 앞에 놓았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강태섭 씨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났어요. 밥을 뜨는 소리, 찌개를 떠먹는 소리. 그것만 있었습니다. 약속을 어긴 아침이었어요. 밥상은 따로라고 했는데요. 찌개가 조금 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짠맛까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밥을 다 먹고 강태섭 씨가 일어났습니다. 그릇을 개수대에 놓으러 가면서 저를 한번 봤어요.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안 했습니다. 철물점으로 내려갔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서 빈 뚝배기 2개를 봤습니다. 가계부를 가져왔어요.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동안 숫자를 적던 그 칸에 오늘 날짜를 쓰고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빚이 아니라 밥값도 아니라 같이 산 날. 펜을 내려놨어요. 창밖으로 세탁소 간판 불이 보였습니다. 아침부터 켜져 있었어요. 오늘도 저 불빛을 켠 건 저였는데 켜고 나서 저 불빛이 저한테 이렇게 환하게 보인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국화가 피어 있었어요. 세탁소 앞 화분에요. 가을 햇살이 거기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 그걸 봤어요.